안녕하십니까. 신한자산운용에서 리테일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정 부장입니다. 금일은 상품전략센터의 송태현 수석부장님 모시고 2022년 펀드시장 리뷰 그리고 23년 전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자산운용에서 상품전략과 ESG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송태현입니다. 네, 수석부장님, 제가 업계 이제 17년 차인데, 그래서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나 아니면은 요 전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다 겪었고요. 그만큼 이제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경험이 있는데, 개인적인 어떤 체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처럼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한 해였는데, 업계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자, 올해 펀드 시장 어떻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펀드 시장을 사실 여러 측면에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공모펀드, 사모펀드, 리테일 펀드, 그리고 기관펀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리테일 펀드 입장에서는 특히 올해가 굉장히 어려웠던 한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올해 개인 투자자 자산별 누적 순매수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6월까지 보시면 개별 주식을 한 28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월 들어서면서 은행 정기예금이 3%를 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는 정기예금으로 자금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개인 투자자가 잘 사지 않던 개별 채권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났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자산들과는 다르게 맨 아래 이제 펀드를 보시면은 정말 반전의 트렌드 없이 계속 주구장창 빠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개인 투자자에게 있어서 펀드는 올해는 굉장히 외면의 대상이었고 한 10조 원 이상 자금이 나감으로 인해서 양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한 해였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리테일 펀드 시장이 어려웠던 것이 딱 보니까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전에 질적으로도 어려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펀드 시장은 이제 제가 양적, 질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양적으로 말씀드린 건 방금 말씀드린 규모이고요. 이제 질적은 아무래도 수익률이 되겠죠. 수익률 측면에서 보시면은 올해는 주가도 하락을 했고, 금리도 많이 올라서 채권 가격도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전통자산,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이런 유형의 펀드들이 모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국내나 해외나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보실 수 있고요. 플러스를 기록한 유형은 부동산이라든지 일부 원자재, 특히 에너지 관련된 원자재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펀드들이 펀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롱숏이나 헤지 펀드처럼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들도 플러스 성과를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과가 마이너스여서 질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당연히 펀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정말 안 좋긴 합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업계 전체가 이제 스타크가 많이 축소되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고객님의 수익률을 또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자산운용사의 직원으로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또 면목이 없는 또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틈새라고 그럴까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우리가 어려운 때에도 그런 게 없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혹시 없는지 한번 희망의 불씨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을 볼 때는 좀 세분화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유형별 판매 잔고 변동을 보시면 올해의 특징은 재미있는 것이 안전자산일수록 자금이 많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주식형이나 파생상품, 그러니까 가장 높은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그런 영역에서는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개별 주식을 사는 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만 펀드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하이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수단으로서의 펀드의 역할을 좀 살아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형 펀드로는 자금이 꽤 들어왔네요. 네. 그럼 자금이 유입된 주식형 펀드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이제 국내 주식형하고 해외 주식형을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국내 주식형을 보시면 순유입이 가장 많았던 상위 5개에는 대부분 이제 패시브 펀드입니다. 단기적인 시황에 의해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장기 상품인 연금에서의 자금 유입을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패시브가 주로였던 국내에서는 연금에서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많지 않았다. 그래서 대부분 리테일에서 자금이 치고 빠지는 자금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반면에 해외 주식형을 한번 보시면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탑5를 보시면 액티브 펀드가 4개.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는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굉장히 유망한 테마에 투자하는 펀드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장기적인 호흡에서 투자하는 펀드들이었고, 그래서 연금에서도 굉장히 균형적인 자금 유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올해 그 어떤 펀드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자금 유출 및 성과 부진으로 매우 어려운 한 해인 건 맞는데 어떤 고위험을 감내하는 수단으로서의 펀드의 수요는 좀 계속적으로 살아있고 그 중에서 특히 해외 주식형에 대한 액티브 펀드의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내년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 될 거다라는 예견이 많은데, 자,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보다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내년도 전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부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영업을 하시니까 현장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최근에 이제 연말 다 되면서 현장의 분위기는 좀 어떤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제가 현장에 다닐 때 느낌은 투자 상품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내려놨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꼭 투자 상품의 성과가 부진해서가 아니라 지금 예금금리가 거의 5%대 수준을 주다 보니까 굳이 이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어떤 그런 또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좀 인식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얼어붙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은 내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아마 금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같거나 조금 더 높은 금리대에서는 아무래도 위험 선호가 살아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내년은 올해보다도 경기가 좀 더 둔화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위험 선호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에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 몇 년간 이제 중위험 중수익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기대 수익률 딱 5% 타겟팅 하고요. 네, 그렇게 실제로 많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또 근데 지금은 이제 앞에서 제가 또 언급을 했지만 이제 예금 금리가 5% 수준이 나오는데 그런 상품들이 좀 경쟁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금리가 이제 한 2, 3% 수준까지 떨어지기 전에는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코노미스트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금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물가입니다. 그래서 IMF 같은 경우에는 미국 물가 상승률을 한 3.6%, 연준은 3.5% 거의 대동소이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니까 이거보다 높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완화로 가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미 연준의 점도표를 보시면은 중간값이 한 5.1%, 그리고 최저값도 4.9%. 지금이 4.5%니까 지금보다 한 50bp는 더 올라간다라고 보이고요. 하는 총재께서도 우리나라도 한 3.5%가 최종 금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5% 되는데 우리가 3.5%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장의 의구심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보다는 더 높은 금리대에 우리가 내년에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예측일 것 같습니다. 단 하나의 변수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경제가 완전히 굉장히 침체 상황으로 가지 않는 한,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가 붙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통화 완화 시점도 내년은 아닐 거다. 2024년에나 가야 있을 것이고 그 속도도 상당히 완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금리는 조금 더 높은 상황, 특히 단기 금리는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금리 수준대에서 과연 위험자산의 투자 유인이 있을까요? 근데 특히 주식형 펀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위험 선호가 일단은 살아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보셨듯이 이제 그래도 위험을 테이킹하는, 위험을 감내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체 보고서에는 내년 23년의 전망에 부제를 달았는데, 그게 이제 공자님 말씀인데, 컴컴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어서 작은 촛불 하나 들어라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아마 컴컴할 것 같아요. 자산운용 시장이. 그러면은 그 촛불이 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리가 오르면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밸류에이션을 얘기할 때 장부 가치와 수익 가치를 이야기하는데요. 장부 가치는 자산 빼기 부채, 이제 순자산으로 측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깔고 앉아 있는, 지금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치고요. 수익 가치는 이제 뭐 미래 가치죠. 성장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리가 올랐다. 그럼 장부 가치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 자산 빼기 부채니까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제 수익 가치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수익 가치는 말씀드린 대로 분자에는 미래 현금 흐름이 있고 분모에는 할인율이 있습니다. 근데 미래 현금 흐름 이제 좀 축약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순이익인데요. 순이익 관점에서 보면 일단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임금도 늘어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본 조달 비용이 늘어납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이 일단 분자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할인율의 관점은, 할인율은 무위험 수익률 더하기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이 무위험 리스크가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할인율도 상승을 하게 돼서 수익 가치가 굉장히 많이, 분자는 내려오고 분모는 올라가서 이게 두 개가 모두 다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성장 가치가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그 미래 성장성을 바탕으로 이제 상승했던 성장주들이 이제 좀 계속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가치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가치는 좀 다른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과 같은 상황이 되면은 기업 펀더멘탈에 의해서 차별화가 굉장히 크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았을 때에는 펀더멘탈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기업들이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얼마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만으로도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환경이 안 좋아지다 보면 일단 생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일단 깔고 앉은 애들이 많이 있는 기업들이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어떤 차별화가 일어나냐면 미국 기업들을 가지고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분기인데요. 좌측은 업종별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X축이 매출액 성장률이고 Y축이 순이익 성장률인데,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매출액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그대로 가격에 반영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순이익으로 보면 그 이야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재라든지 아니면은 컨슈머라든지 이런 부분의 산업들은 이익률도 올라갔는데, 그게 아니고 소재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은 지금 보시는 대로 Y축에서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차별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이익 부분에서는 분명히 차별화가 된다, 비용 부분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기업별로 나타나져 있는데요. 훨씬 더 다양하게 이제 1, 2, 3, 4부면에 다 모든 기업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내년에는 훨씬 더 펀더멘탈에서 차별화가 일어나게 되면 가격이 펀더멘탈을 반영할 수 있는 개연성이 좀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저 그래프에서 1, 4분면에 위치할 기업을 찾는 것이 핵심일 것 같은데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장부가치 및 수익가치 밸류에이션과 연관시킨다면 어떤 주식이 좀 유망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투자하는 타이밍하고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경기의 저점보다 주가의 저점이 선행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이제 대단히 어렵다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시작하더라도 하방으로 더 가는데 막혀 있는 것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그 저점이 언젠지를 확신할 수 없으니까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 가치가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변동성이 높을 수 있으니 장부 가치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저희 회사에서 얘기하는 채권형 주식을 담고 있는 그런 펀드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채권형 주식이라고 하면 저희 회사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스노우볼 인컴 펀드, 예, 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그 펀드에서 담고 있는 주식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시장이 빠질 때 있어서 스노우볼 인컴 펀드 성과가 굉장히 방어력이 좋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어떤 채권형 주식을 골라야 할까를 이제 좀 살펴보면 채권형 주식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장부 가치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부 가치가 늘어나는 속도가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지표인 ROE입니다. 그러니까 ROE가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년에 이제 경기가 둔화되니까 그런 모든 기업 활동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계속 투자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캐펙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ROE 중에서도 좀 더 좁혀서 보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영업이익, 그러니까 ROIC가 높은 기업, ROE는 좀 더 큰 거지만 이제 조금 더 축소해서 보면 ROIC가 중요하고, ROE가 이제 개선되려고 하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약해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위험감의 수단으로서 여전히 이제 남아있는 공모펀드, 주식형 펀드로는 채권형 주식의 적립식 형태로 투자하는 것이 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내년 한 해도 굉장히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그럼 좀 더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해야 될 사항, 그런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펀드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성장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연금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TDF가 이끌었던 연금 펀드의 성장이 펀드 시장에는 가장 큰 성장 엔진인데요. 그래프에 보시면 TDF 타겟 데이트별 설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2025가 2조로서 가장 많은 설정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타겟 데이트까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럼 타겟 데이트가 되면 물론 은퇴 시점이 딱 저 타겟 데이트하고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 2025년을 은퇴라고 생각하시고 가입한 고객이라고 하면 저 때부터는 이제 연금 체제인 거죠. 계속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연금 펀드에 있어서 자금을 계속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향후에는 이제 자금을 배분하는 것,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최근에 올해 이제 6월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월배당 ETF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월지급식 펀드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최근에 나온 ETF의 차별점은 뭐냐면 과거에는 배당률을 좀 정해놓고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건 손실이 나건 정해놓은 배당률만큼 자금을 지급하려다 보니 기본적으로 원금을 매도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는 펀드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컴이 높거나 인컴이 발생하는 자산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이자를 받아서 그게 월별로 쭉 들어오는 자금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나눠드리기 때문에 원금을 매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전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TDF가 끝나고 나면 TIF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인컴을 나눠드리는 펀드, 이런 데 있어서는 월배당 ETF와 같은 전략들이 아무래도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품전략센터의 송태현 수석부장님 모시고 2022년 올 한해 어떤 펀드 시장의 리뷰와 그 다음에 23년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내년 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반기는 분명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들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 시점에 올라타려면 그때 가서 이제 해야지 하면 분명히 늦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두운 국면에 있는 시간을 더 나은 수익을 내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상품에 대한 접근을 좀 이렇게 적립식 위주로 좀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세미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